오늘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됩니다. 학원과 실내 체육시설 등은 운영이 중단되고 영화관, 대형마트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울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99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로 방역당국이 다음 주에는 하루 확진자가 900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영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오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합니다. WHO는 백신 접종을 강요하기보다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 안건 주정위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과 철야 농성 등으로 개정 저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전국이 영하 10도에서 3도로 어제보다 춥겠고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영남권과 광주, 충북 등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KBS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600명대로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반적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유민 기자, 600하고도 몇 명 나온 건가요?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80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35명입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서울에서 231명, 경기 154명 등 수도권에서 연일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울산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33명, 전북 21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하루 새 1명 늘어 126명으로 나타났고 사망자도 4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가 54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거리두기 격상으로 달라지는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죠.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0시부터 수도권은 2.5단계, 수도권 이외 지역은 2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문을 닫는 시설들이 늘었습니다. 헬스장과 요가, 필라테스 등 실내 체육시설을 비롯해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과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학원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다만 학원의 경우 내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은 예외적으로 밤 9시 이전까지 허용됩니다. 대형마트와 독서실, PC방과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식 코너 운영이나 음식물 섭취는 금지됩니다. 수도권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인 미만의 사람만 모일 수 있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예배와 법회, 미사 등 종교 활동도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KTX와 고속버스의 경우 지방으로의 이동을 줄이기 위해 좌석의 절반만 예약을 받도록 권고됩니다. 또 오늘부터 밤 9시 이후 서울 지하철도 운행이 30% 감축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울산의 한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어느덧 확진자가 99명, 100명을 바라보는 수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출퇴근하던 병원 직원 등을 통해서 외부로 전파된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층짜리 건물 전체가 격리되는 코호트 격리 조치가 취해진 울산시 남구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곳에서는 환자 52명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56명이나 추가됐습니다. 지난 5일 60대 요양보호사가 첫 확진된 후 이틀 만에 병원 내에서만 모두 94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확진자들은 울산 222원 확진자인 요양보호사와 병원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은 계셨고 반은 벗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목욕을 이제 주 1회를 다 시킬 때는 다 이제 벗고 하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비말 감염 그런 게 다 옮기신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등 병원 종사자 확진자의 가족 등 외부 접촉자 4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출퇴근을 했던 요양병원 직원들의 외부 접촉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병원 밖에서의 N차 감염 사례도 잇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울산에서는 또 장구시험 관련 1명도 요양병원과 별개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확진자들을 울산대학교병원 음압병실로 옮기고 있는데 병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오늘 0시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주쯤에는 하루 확진자가 900명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경고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고 수위인 3단계, 사실상의 봉쇄 수준으로 격상이 불가피해집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사우나입니다. 지난 3일 종사자 1명이 확진된 뒤로 2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지하에 있어 환기가 어렵고 손님과 접촉이 많았던 확진 종사자가 장시간 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탈의실에선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용산구 이태원 술집 5곳과 관련해 확진자가 10여 명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은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최근엔 각종 모임과 사우나, 술집 등 어디서든 확산하는 게 특징입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면서 실내 생활이 늘어나면 환기가 부족해 바이러스 생존엔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550명에서 750명의 새로운 환자가 매일 발생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는 매일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487.9명, 전주 대비 87.8명이 늘었습니다. 확진자 1명이 추가 감염을 일으키는 숫자를 뜻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여전히 1 이상으로 역학조사의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감염경로 미확인 환자 비율도 거의 18%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지금의 유행을 꺾지 못한다면 사회활동을 전면 제한하는 최후의 조치만 남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에 걸친 폭발적 유행이 현실화되고 의료 시스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전국적 3단계 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하루 확진자를 200명대로 낮추는 게 목표라며 몸이 불편하면 가능한 빨리 검사를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오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시작됩니다. 80세 이상 고령자와 의료진이 우선 대상인데요. 일부 불신 여론과 관련해서는 접종을 강요하기보다 올바른 정보를 주고 선택하게끔 해야 한다고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했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영국 전역의 50개 병원에서 오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미국 화이자가 공동 개발한 백신입니다. 80세 이상 고령층이 첫 접종 대상입니다. 이후 요양원 직원과 의료진들이 접종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접종 3주 뒤에 두 번째 접종이 이뤄집니다. 영국은 현재까지 2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4천만 개의 백신을 구입했습니다. The whole purpose of the vaccine is to protect people from COVID so we can get lives back to normal. 독일도 유럽연합 차원의 백신 승인에 대비해 접종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80세 이상 양로원, 요양원 거주자, 의료진의 순서입니다. 86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에게 우선 접종할 경우 중증 환자가 되거나 사망할 위험을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독일 정부는 기대합니다. 각국마다 백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존재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백신 접종을 강요하기보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에게 데이터와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겁니다. WHO는 다른 감염병 백신들이 개발된 뒤에도 계속해서 효능을 개선해 왔다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연구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오전 백신 관련 발표를 내놓습니다. 지금까지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또 앞으로 도입 계획을 밝히겠는데요. 목표로 했던 전 국민의 60%, 즉 3천만 명분 이상을 확보했는지가 관건입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10시 반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합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획을 밝힐 예정인데 지금까지 정부가 확보해놓은 백신 물량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언제까지 백신 구매를 마무리할지 구체적인 도입 시기 등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 국민의 60%에 해당하는 3천만 명 분량의 백신을 우선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1천만 명 분량은 국제 백신 공급기구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구매하고
나머지 2천만 명 분량은 제약사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용이 미리 알려지면 협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계약을 맞춰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다만 전 국민 60% 이상이 백신을 맞으려면 실제 필요량보다 더 많이 계약해야 한다고 보고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간 정부가 임상시험 3상에 들어간 제약사 10곳 중 6곳과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계약 체결을 알린 아스트라제네카 외에 화이자와 노바백스, 모더나 등 6곳과 협상을 진행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업체 4곳은 모두 중국 업체들인데 안전성과 가격 등을 고려해 정부 협상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라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북한이 그간 석탄 수출 등으로 외화를 벌어들였다는 게 유엔의 분석이고 또 이는 중국의 묵인과 방조 하에 가능했던 건데요.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춘 발언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금채령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 그동안 해상 환적을 통한 석탄 수출 등으로 외화를 벌어들였다는 것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분석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는 올해 북한이 제재망을 뚫고 석탄 수출로만 최대 4억 1천만 달러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무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 1년간 남포항에서 중국 닝보 저우산 등지로 수백 차례 석탄을 운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망을 피하는데 중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 국익연구소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석탄이나 물자 운송에 대해 매우 허술하게 대응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강력히 동참하지 않는 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은 물론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의 위험까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핵 확산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모험이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이 같은 언급은 미 국무부가 최근 대북 제재 불이행 사례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등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또 명분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억제, 비확산에 주안점을 뒀지만 강도 높은 비난의 무게중심은 중국에 뒀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동시에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바란다면서 공수처 출범을 강력 희망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연일 심화되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건 처음입니다. 방역과 민생에 너나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적 절차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며 사실상 법대로 처리하라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이후 언급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이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였습니다. 이제 그 노력에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가 개혁 입법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무엇보다 연내 공수처 출범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문 대통령은 3년 전 취임사까지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사과를 통해 여론을 수습하고 동시에 공수처 출범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국회에서는 어제 온종일 이 공수처법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물고 물리는 수싸움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또 내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공언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철야 농성과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입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에 우리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역사적 책임감으로 국민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새로운 사실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이 정권이 중용했던 법조인들을 써도 좋겠다는 제안까지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민주당의 주장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됐습니다. 이어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1시간 넘는 회의 결과는 밀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는 모호한 표현이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밀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다시 협의가 시작될 겁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상황은 또 변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5.18 왜곡처벌법을 단독 처리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간에 논의만 일단 하고 의결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어 공수처 관련 법안들이 상정되려 하자 국민의힘은 안건 조정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에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은 6명, 민주당 의원 3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포함되면서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 내일 본회의 처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내일 본회의 처리를 막을 계획인데 민주당은 곧바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이 강행되면 남은 의사일정 전면 거부와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검찰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가 정치적 뇌관으로 부상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만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말자, 그런 입장입니다. 보도에 백인성 기자입니다.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전국 법관 대표회의.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일부 운영위원만 모인 가운데 화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안건은 판결문 공개 확대 등 8개였지만 제주지법 대표가 현장에서 발의한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 안건이 추가됐습니다. 이른바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안건입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법관 정보를 수집한 건 부적절하고 공판 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 자료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제안 이유였습니다. 해당 안건을 놓고 경론이 이어졌지만 표결을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과 보고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어 지양되어야 한다는 등 서너 개 수정안도 제시됐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가 적법했는지 서울행정법원이 재판 중인 가운데 해당 재판의 독립 차원에서 대표회의 차원의 입장 표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대표회의가 의견을 낼 경우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전국 법관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회의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와 결론도 정치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경기도 여주 산란계 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전북 정읍의 유경 오리 농장에 이은 네 번째 고병원성 AI 확진입니다. 정부는 해당 농장 약 19만여 마리와 반경 3km 내 가금 농장의 가금류에 대해 예방적인 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내일 새벽 5시까지 경기 지역의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 등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의 일부 전력 설비가 고장나 일대 2,300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가 끊긴 지 30분 만에 1,500개 가구에 전력을 복구한 데 이어 새벽 4시쯤에는 모든 가구에 전기를 다시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주민이 불편을 겪었고 화재 오인 신고로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연속 보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부 대책을 집중 조명합니다. 바로 어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란 제목으로 정부의 큰 그림이 나왔는데요. 변화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능동적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오현태 기자입니다. 1973년 준공된 포항제철. 우리 손으로 만든 철강은 제조업 현대화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용광로에서 쇳물을 뽑기 위해 석탄을 떼야 해 탄소 배출이 많습니다. 석유화학과 정유 등 다른 핵심 산업도 마찬가지. 이런 고탄소 산업 구조를 서둘러 바꾸겠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저탄소, 무탄소 원료를 쓰는 건 물론 기술 자체도 탄소 발생이 적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제철소에서 쇳물을 만들 때 석탄 대신 수소를 쓰는 겁니다. 친환경 방식으로 얻는 그린 수소 사용 비중을 80%까지 높여 저탄소 신산업을 이끌도록 했습니다. 발전 분야에서도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높입니다. 34년까지 현재 석탄 발전 60기의 절반인 30기를 폐지하는 등 현재도 과감한 석탄 발전 감축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 통합기구를 만들고 전력망도 신재생에너지에 맞게 전환합니다. 전기요금 체계도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요금 인상에 대해선 추가 검토 사항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런 산업과 발전체계 재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피해 산업과 지역은 인센티브를 통해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돕고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는 직업훈련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정부 차원의 큰 그림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과를 내기까진 갈 길이 멉니다. 국내 저탄소 기술 상당수가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철강, 석유화학이라든지 시멘트 이런 업종들은 공정이 완전히 혁신되지 않으면은 실제 탄소 중립으로 이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도 있어야 되고 정부는 대통령 직속 민간합동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어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셔서는 우리 일상에 큰 변화가 있을까 싶으실 텐데요. 출퇴근길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어떠실까요? 어제 발표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만 친환경차 보급과 인프라 확충, 또 차량 공유 플랫폼 확대 등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김수연 기자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인프라 확충입니다. 현재 5만 개 수준인 전기차 충전기를 5년 안에 50만 개까지 늘리고 2050년까지 전국 2천만 가구에 충전기를 보급합니다. 장소에 큰 구애를 받지 않는 이동형 충전기가 중심이 됩니다. 이와 함께 수소차 충전소도 2천여 개로 늘립니다. 이 정도면 현재 LPG 차량 충전소 수준입니다. 친환경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 배터리와 주행 성능을 높이는 기업의 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합니다. 내연기관차가 앞으로는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로 이제 다 100%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내연기관차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 정책을 이제 포기를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자가용 위주의 출퇴근 방식도 바꿉니다. 규제를 풀어 차량 공유 플랫폼과 무인 자율주행 셔틀 이용 등을 늘리는 게 대표적입니다. 동시에 GTX와 같은 광역, 도시철도 인프라도 더 확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교통수단 전환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이번 대책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경유세 인상 문제, 그리고 연료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내는 탄소세 도입 여부 등입니다. 큰 틀의 세제 및 부담금 체계 전반 검토하겠다는 방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산업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뒤 방침을 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다시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 영하 3.5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기온이 낮고요. 대관령이 영하 10도, 제천은 영하 7.9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 아침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위성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주춤했던 찬 공기가 비교적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이렇게 구름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이 구름대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충남 서해안 지역과 호남 지역, 또 제주도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아침까지 전북 동부 내륙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고요. 오늘 오전까지 부산과 제주도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져 있어서 나가실 때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철원이 영하 8.2도, 춘천은 영하 6.8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철원이 3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는 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3.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밤사이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목요일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 2도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부터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 나머지 전국은 2단계로 올라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다음 주에는 하루 9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양민철 기자입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사우나입니다. 지난 3일 종사자 1명이 확진된 뒤로 2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지하에 있어 환기가 어렵고 손님과 접촉이 많았던 확진 종사자가 장시간 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탈의실에선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용산구 이태원 술집 5곳과 관련해 확진자가 10여 명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은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최근엔 각종 모임과 사우나, 술집 등 어디서든 확산하는 게 특징입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면서 실내 생활이 늘어나면 환기가 부족해 바이러스 생존엔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550명에서 750명의 새로운 환자가 매일 발생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는 매일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487.9명, 전주 대비 87.8명이 늘었습니다. 확진자 1명이 추가 감염을 일으키는 숫자를 뜻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여전히 1 이상으로 역학조사의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감염 경로 미확인 환자 비율도 거의 18%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지금의 유행을 꺾지 못한다면 사회활동을 전면 제한하는 최후의 조치만 남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에 걸친 폭발적 유행이 현실화되고 의료 시스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전국적 3단계 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하루 확진자를 200명대로 낮추는 게 목표라며 몸이 불편하면 가능한 빨리 검사를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네, 코로나19 부산의 누적 확진자 수가 어제 1,000명을 넘겼습니다. 음악실발 집단 감염에 이어 요양병원, 기업체 등등으로 번지면서 이제 병상도 감당 못할 수준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자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18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온 부산의 한 요양병원. 감염 초기 부분 격리됐다 6일 기준으로 병원 전체가 격리되는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210여 명이 격리돼 있습니다. 직장 내 집단 감염도 새로 발생했습니다. 부산환경공단에서 직원 4명이 확진된 데 이어 한 금융회사 사무실에서도 직원 5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은 지난 2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0개월 만에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확산세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 곳은 초연음악실입니다. 지난달 24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요양병원과 실내 운동시설 등으로 감염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음악실 관련 확진자만 지금까지 150명을 넘었습니다.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전체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었는데 최근 2주간 발생한 누적 확진자 수가 400명에 이릅니다. 확산세가 빠른 만큼 방역 대응도 어렵습니다. 당장 병상 부족이 큰 문제입니다. 60여 명의 확진자를 대구와 경남의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확진자가 갑자기 늘면서 접촉자 조사와 동선 확인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개팀이 한 명의 환자를 온전히 조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가까운 가족 그리고 밀접 접촉자,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 나머지의 공간들에 대한 계절적 요인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만큼 부산시는 현재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마지막 고비라는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과 경찰 등을 투입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코로나 전국 대유행은 국민 안전과 민생에 심대한 타격이다. 때문에 지금이 코로나 확산세를 막을 마지막 고비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백신과 치료제 사용 전까지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염과 전파가 일상의 공간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고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2차례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이어 2주 만에 이뤄진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는 의료체계 부담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겁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맞아 지난 추석 명절 이상의 자발적 방역 실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 찾아가야 할 곳이 많겠지만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여 방역에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별도로 수도권의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군과 경찰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선별진료소의 휴일 운영을 대폭 확대하라고 했습니다. 대규모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설치, 15분이면 검사 결과 확인이 가능한 신속 항원 검사 활용 추진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세를 꺾기 위해서는 역학조사 속도를 높여서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편 지인이 다니는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음성 판정을 받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KBS 뉴스 정청호입니다. 네, 이번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눈여겨보실 만한 보도 연이어 전해드릴 텐데요. 전국 550여 곳에 가맹점을 둔 유명 갈비 프랜차이즈가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도하게 부풀려 받았다는 주장이 가맹점주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비용을 현금으로 요구하기도 했다는데 본사 측은 부인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유명 갈비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 계약을 한 김영종 씨의 매장입니다. 의자와 탁자, 환기시설과 내부 장식 등을 본사가 정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매장을 꾸리는 데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비를 본사가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본사가 내부 집기와 인테리어 등 26개 항목에 대한 비용으로 요구한 금액은 2억 4천만 원. 그런데 김 씨가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 같은 조건으로 문의하니 1억 1천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견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고 보니까 너무 비용이 과다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외부 인테리어 업체한테 따로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분 말씀으로는 곱하기 2 해놨다. 1억 3천만 원이나 더 많은 돈이 든 이유를 본사에 항의했더니 이해하기 힘든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브랜드 값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인정을 해주셔야지. 3억짜리 벤츠 사다가 뜯어가지고 바퀴 50만 원 다 분석하면 그거 1억도 안 나와요. 본사가 비용을 현금으로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가맹점 계약을 맺은 한 점주는 공사비 중 일부인 1억 원을 현금으로 내면 할인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수표로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공사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서야 답이 왔다고 합니다.
다 채우자. 그 세금 계산서 끊어야 되니까 1,000만 원 바로 회사로 송금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일부 가맹점주들은 과도한 비용과 현금 결제 요구 등이 본사의 횡포라며 석 달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사는 인테리어 공사비와 관련해 12% 정도의 이윤만 남겼을 뿐 과도한 금액이 아니며 세금 계산서 발행이 미뤄진 건 정산 금액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또 장사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지도 등록부터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검색 결과에 노출이 잘 되도록 해주겠다면서 네이버 관계자인 양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만 받아 챙기고 효과는 없었다는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올해 8월 문을 연 술집 사장 A씨는 네이버 지도에 가게 주소를 등록하자마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이버 쪽 키워드 담당자고요. 신규 사업자 3군데만 선정해서 네이버 쪽 광고점 파워링크 무상점 받으실 건데 네이버 검색창 상단에 자신의 가게 홈페이지를 노출시켜준다는 이른바 파워링크 광고입니다. A씨는 네이버 직원의 영업인 줄 알고 120만 원을 주고 3년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만들어준 홈페이지는 조잡했고 네이버 상단에 노출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계약 열흘 만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오히려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업체 등록을 하고 전화가 안 오고 이러니까 엄마는 너무 당황하시면서 자기는 진짜 네이버인 줄 알았다. 이 업체는 어떻게 A씨가 네이버 지도 등록을 한 직후 연락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업체 전 직원은 네이버 지도 등록이 된 음식점의 이름, 전화번호와 주소 등이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냥 10분 하려고 해가지고 지도 이제 신규로 등록된 게 이제 화면에 나타나는데 보통 음식점 이런 데 뜨면은 뭐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 업체는 실제로 파워링크 광고 등록도 해줬지만 꼼수가 있었습니다. 미술학원을 등록한다고 하면 미술학원이나 웹툰학원 등 연관어를 등록해야 검색이 잘 되는데 학원명 전부나 검색어로 잘 쓸 것 같지 않은 단어를 설정한다는 겁니다. 검색을 통한 클릭 횟수에 비례해 광고 대행업체가 네이버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검색이 잘 안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습니다. 조회가 몇 번? 10건 안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키워드 등록해서 한 달에 검색되는 게 10번 안쪽. 가장 베스트죠, 영업자들 입장에서.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네이버 지도 등록 정보로 영업했고 광고도 제대로 집행했다는 입장입니다. 네이버 측은 데이터를 외부에 넘긴 적은 없다며 광고 대행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를 더 빨리 찾아내기 위한 방안들을 방역당국이 내놨는데요. 간편한 타액 검사와 또 즉시 결과 확인이 가능한 항원 검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개선 전략은 3가지입니다. 첫째, 역학조사 역량을 보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검사 능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간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타액 검사법을 검증하여 왔으며 또한 의료 현장에서 검사 결과 즉시 확인 가능한 항원 검사를 적극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격리 병상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확진자 격리 해제 기준 조정입니다. 그 타액 검사에 사용되는 PCR도 그 현재 사용되고 있는 비인후 검체를 채취하는 PCR과 동일한 원리와 동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저희가 평가해 본 결과 그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비인도 PCR을 대비해서 이 정도면 상당히 여전히 높은 비율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 검사용보다는 스크리닝용으로 적합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그 간편하게 그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거나 아니면 요양기관 같은 데서 선별 검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그 여태까지 가장 큰 어려운 점이 검체 채취가 어렵다는 단점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전반적인 검사 역량이 늘어나고 검사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그 몇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장점으로는 그 복잡한 기기라든가 아니면은 검사실 없이도 현장에서 확인된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다소 이제 정확도가 미흡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발생률이 높아진 순간에는 쓸 수 있는 장점이 많아지는 그런 그 모멘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 인구보다는 그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그 요양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격오지라든가 응급실 같은 이런 활용성이 높은 쪽부터 접근해 나가서 점차 이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현재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은 상당히 이제 감염에 취약한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타액 검사라든가 그리고 항원 검사 같은 경우를 수시로 할 수 있다면은 좀 더 환자를 빨리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선 불복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악재가 겹쳤습니다. 불복 소송이 줄줄이 기각되고 설상가상으로 소송을 이끌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줄리아니 변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계정을 통해 대선 불복 소송을 이끄는 자신의 측근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글이 게시된 지 약 6시간 뒤 줄리아니 변호사도 자신의 SNS에 기도해준 모든 친구와 지지자에게 감사드리며 현재 몸 상태는 양호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올해 76세인 줄리아니는 트럼프 캠프 법률 고문으로서 최근 몇 주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는데요.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연설을 하거나 지지자들을 만나는 모습 등이 포착돼 구설을 낳았습니다. 더구나 경합주들을 상대로 낸 불복 소송은 잇따라 기각된 상황인데요. 그의 코로나 감염까지 겹치면서 트럼프 캠프의 소송 진행은 더욱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의 일반 접종을 앞둔 영국에서 윌리엄 왕세손과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빈 부부가 기차로 전국을 돌며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필수 인력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윌리엄 왕세손 부부는 현지 시간 6일 저녁 왕실 전용 기차인 로열 트레인을 타고 런던 유스턴역에서 출발해 다음 날 오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도착했으며 가장 먼저 응급 환자 이송단과 구급 요원들을 만났습니다. 이날 스코틀랜드를 시작으로 왕세손 부부는 8일까지 사흘간 잉글랜드와 웨일스 등 영국 곳곳을 일주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의료, 배송, 대중교통 등 필수 서비스에 종사하는 이들을 만나 고마움을 표시할 예정인데요. 또한 각 지역사회 요양원 직원과 교사, 학생, 자원봉사자들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을 계획입니다. 각국 보건당국이 다가오는 성탄절 연휴 동안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집안에서 머물기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이에 집안을 특별하게 꾸미고 싶은 사람들이 인공 플라스틱 대신 천연나무로 된 크리스마스 트리를 찾으면서 관련 업계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진짜 나무로 된 크리스마스 트리 수요가 예년보다 급격히 증가해 관련 업계가 기대 이상의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각국 보건당국이 성탄절 연휴 내내 외출과 모임 금지를 당부하면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었고 이로 인해 지난 성탄절보다 집안을 더욱 특별하게 장식하고 싶은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인공 트리 대신 새로운 천연 나무 트리를 찾기 시작하면서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특히 지난달부터 영국과 미국에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던 몇몇 트리 묘목 농장들은 고객들의 수요가 몰려 재고 부족 및 품귀 현상을 겪었고 이미 이번 시즌 트리 판매를 종료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최대의 크리스마스 트리 생산지인 오리건주에선 평소 같은 기간과 비교해 트리 매출이 5배가량 급증했으며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로도 트리용 상록수를 600만 그루 이상 수출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보다 판매 일정을 일주일 정도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제 소식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내 소식도 몇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은행 오후 3시 30분에 닫는다는 소식입니다. 당분간 은행에 가신다면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수도권의 은행 영업시간이 1시간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시행 첫날인 오늘은 평소처럼 오전 9시에 열고 폐점 시각만 오후 3시 30분으로 30분 앞당겨집니다. 단축 영업은 오늘부터 이달 28일까지고요. 오전 9시 30분에 열고 오후 3시 30분에 문을 닫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적 은행 점포에서 시행됩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특수고용직 15% 실직 상태다라는 키워드인데요. 이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약 15%가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서 사실상 실직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전국 26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에 관한 질문에 실직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오래 쉬었다는 응답 비율이 15.4%로 나타났는데요.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은 일이 없어 소득이 줄었다라고 답했는데 대리운전 기사 또 방과 후 강사가 많았고요. 이와는 반대로 오래 일하고 노동 강도가 세졌다는 응답도 29%를 차지했습니다. 택배 기사와 온라인 배송 기사에서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한편 정부가 특고 종사자에게 지급한 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42%였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경기 위축 가능성, 제조업은 회복세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거리두기가 2.5단계로 또다시 격상됐죠. 한국개발연구원이 앞으로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은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조업일수를 고려한 11월 하루 평균 수출액은 1년 전보다 6.3% 증가했습니다. 9월 마이너스 4.4%에서 10월 5.4% 증가세로 돌아섰고 다시 증가율을 확대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를 근거로 코로나19 확산에도 올해 상반기와 같은 큰 폭의 교역량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봤습니다. 주가지수와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등 제조업과 관련된 경기 지표 역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미뤄서 오는 10일 모레 열기로 했습니다. 이 통보를 받아든 윤 총장 측에서는 법적으로 모든 카드를 활용해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고 사회 각계에서는 징계 지지, 징계 반대 성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윤 총장 측에 다시 통보했습니다. 날짜는 오는 10일이고 시간은 오전 10시 반입니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에도 징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징계위를 사흘 앞두고 윤 총장 측도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법무부의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 기록 공개를 다시 요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는 징계위 구성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서면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특히 검찰총장은 국무회의 심의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만큼 징계에 따른 해임에도 이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윤 총장 측이 청구한 헌법소원의 적법성 판단을 위해 지정재판부 구성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건은 시간입니다. 헌재가 오늘과 내일 중으로 가처분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도 징계 이후 법원 소송 전까지 염두에 두며 대응 전략을 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 상황에 대한 각계의 성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윤공희, 김희중 대주교 등 사제와 수도자 등 3,900여 명이 참여한 선언을 발표하고 윤 총장이 검찰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검찰 독립은 검찰의 독점권을 포기할 때 시작된다며 검찰은 명예회복을 위해 새로 태어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서울대 교수 10명은 현재 갈등의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예속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네, 재보선을 앞두고 중도 표심을 잡으려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문제를 국민에게 사과해야겠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의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입장은 단호하고 특히 내일 이 박 전 대통령 탄핵 4주년에 맞춰서 사과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당은 내홍으로 갈 건지 촉각이 쏠립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변화의 모습을 갖다 보이려면 1차적으로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한 당의 공식 사과를 한다는 얘기를 내가 이미 했어요. 그런데 당내 반발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통성 없는 임시기구의 장이 당의 역사를 독단적으로 재단한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권 탄생에 기여한 것부터 사과하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공과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이 당의 과거에 부정적 낙인을 찍고 핵심 지지층을 외면하려 한다는 의견들입니다. 사과 필요성을 인정했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주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며 반대 뜻을 전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단호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중도층 지지를 받으려면 반드시 과거를 사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 내가 거기를 크게 구애받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대국민 사과 일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4년을 맞는 내일이 유력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원외 당협위원장 3분의 1을 교체하자고 건의했는데 대표적 강경파인 김진태, 민경욱, 전희경 전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고를 치렀던 생존 수형인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일반 재판의 수형인 중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보도에 박천수 기자입니다. 바르바! 무죄! 바르바! 무죄! 법원 앞이 만세 소리로 가득 찹니다. 사람들이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억울하게 옥살이한 92살 김두왕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재심을 청구한 지 1년 만에 명예를 회복한 겁니다. 정말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유적꽃도 활짝 피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이 이를 하지 못하고 무죄를 구형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4.3 군사재판 수형인 18명에게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지만 일반 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일반 재판 생존 수형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이례적으로 무죄 판결의 의미를 되짚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한 개인의 존엄이 희생됐다며 이번 선고가 피고인의 응어리를 푸는 작은 기점이 되길 바란다고 김 할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김두왕 할아버님과 논의하여서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파악된 4.3 일반 재판 수형인은 1,300여 명. 이번 판결이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관련해 삼성그룹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고 그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의견은 긍정, 부정으로 엇갈렸는데요. 재판부가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로 지난 2월 설치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지난 10달 동안 활동에 대한 평가가 재판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재판부가 지정한 전문 심리위원 3명은 이 부회장 재판에 출석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점검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재판부의 추천으로 위원장을 맡은 강유란 전 헌법재판관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의견을 동시에 내놨습니다. 앞으로 독립성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감시위원들의 의지 등은 긍정적이었다는 겁니다.
지속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검이 추천한 전문 심리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모니터링 체계가 없어 최고 경영진에 대한 제도 작동이 어렵고 지속 가능성도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준법감시위가 최고 경영진이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고 현재 수준으로 활동한다면 지속 가능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과 발표에 대해 특검은 전문 심리위원단 활동 기간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기존 평가 사항 중 대부분이 점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면서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될 경우 진정한 반성에 해당돼 이 부회장의 양형 조건, 즉 감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근입니다. 프로농구의 대표 앙수 KCC 이정현과 삼성의 이관희가 최근 또 충돌했습니다. 2017년부터 이어진 신경전이 흥미롭다는 반응도 있습니다만 지겹다, 그만하라는 목소리도 적진 않은데요. 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반전을 무난히 넘긴 이정현과 이관희가 3쿼터 신경전을 시작합니다. 팔을 한번 꼈어요. 저러면 안 됩니다. 네. 수비하던 이관희의 반칙 이후 이정현이 엉킨 팔을 거칠게 잡아돌립니다. 거친 몸싸움 끝에 이관희에겐 수비자 반칙이, 도가 지나친 반응을 보인 이정현에겐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집니다. 4쿼터 결정적인 외곽으로 승리를 이끈 이관희는 여전히 도발적인 반응입니다. 매번 KCC 경기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싫지만 개인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둘의 날선 신경전은 지난 2017년 챔피언 결정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관희가 대학 1년 선배이자 군생활도 같이 한 이정현을 세게 밀친 이유를 두고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올 시즌도 변함없습니다. 컵 대회에서 이관희가 어깨를 내밀어 이정현을 넘어뜨렸습니다.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이관희는 실수한 이정현을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관희는 파장이 클 것 같아 배경 설명을 뒤로 미뤘다. 이정현은 할 말이 없고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팬들 반응도 엇갈립니다. 지겨우니 그만하라는 비판도 있고 흥미롭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함구한 채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둘의 살얼음판 행보가 프로농구의 흥행과 두 팀의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오늘 아침 다시 두꺼운 겉옷에 목도리나 장갑 등 방한용품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다시 날이 추워졌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5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기온이 낮고요. 대관령은 영하 10도, 제천은 영하 8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서 서해상으로는 눈구름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구름이 점차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충남 서해안 지역과 호남 지역, 제주도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전북 동부 지역은 아침까지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부산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조금 낮고요. 낮 기온 역시 낮아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됩니다. 학원과 실내 체육시설 등은 운영이 중단되고 영화관, 대형마트 등은 밤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영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오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합니다. WHO는 백신 접종을 강요하기보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과 철야 농성 등으로 개정 저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3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떨어지는 등 전국이 영하 10도에서 3도로 다시 추워졌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영남권과 광주, 충북 등에서 나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오늘 또 하나의 분기점을 맞습니다. 가보지 않았던 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수도권에서 시행됩니다.
나머지 전국은 2단계로 올랐고 문을 닫는 업종, 또 줄어드는 대중교통, 바뀌는 것들이 많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유민 기자, 우리 생활에서 당장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맞게 되죠. 네, 오늘 0시부터 수도권은 2.5단계, 수도권 이외 지역은 2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문을 닫는 시설들이 늘었습니다. 헬스장과 요가, 필라테스 학원 같은 실내 체육시설을 비롯해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과 노래 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학원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다만 학원의 경우 내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은 예외적으로 밤 9시 이전까지 허용됩니다. 대형마트와 독서실, PC방과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식 코너 운영이나 음식물 섭취는 금지됩니다. 수도권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인 미만의 사람만 모일 수 있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예배와 법회, 미사 같은 종교 활동도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KTX와 고속버스의 경우 지방으로의 이동을 줄이기 위해 좌석의 절반만 예약을 받도록 권고됩니다. 또 오늘부터 밤 9시 이후 서울 지하철도 운행이 30% 감축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네, 전국적인 환자 발생 현황 따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15명, 이틀 연속 600명대로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231명, 경기도 154명 등 수도권에서만 연일 400명대로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감염자가 계속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울산이 이 신규 확진자 38명으로 가장 많이 나왔고요. 부산도 33명, 전북 21명 등입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대학교 재학생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서 오늘부터 그 학교 재학생 300여 명이 전수검사를 받습니다. 또 현대차 전주공장은 지난 5일에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누적 감염자 계속 늘어서 이제 1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수능은 끝났지만 대학별 고사도 또 다른 긴장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대략 19만 명의 학생들이 대학별 전형에 응시하기 위해서 이 학교 저 학교를 오가게 됩니다. 전형이 치러지는 대학에는 오직 응시생만 입장이 가능하니까 가족들은 따라 들어갈 수가 없고요. 또 자가격리 대상 수험생들은 권역별 시험장이나 대학 내 별도 시험장에서 따로 응시를 하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지금의 이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다음 주에는 하루 9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가장 높은 거리두기 3단계 적용도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는데요. 그 내용은 양민철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사우나입니다. 지난 3일 종사자 1명이 확진된 뒤로 2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지하에 있어 환기가 어렵고 손님과 접촉이 많았던 확진 종사자가 장시간 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탈의실에선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용산구 이태원 술집 5곳과 관련해 확진자가 10여 명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은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최근엔 각종 모임과 사우나, 술집 등 어디서든 확산하는 게 특징입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면서 실내 생활이 늘어나면 환기가 부족해 바이러스 생존엔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550명에서 750명의 새로운 환자가 매일 발생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는 매일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487.9명, 전주 대비 87.8명이 늘었습니다. 확진자 1명이 추가 감염을 일으키는 숫자를 뜻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여전히 1 이상으로 역학조사의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감염 경로 미확인 환자 비율도 거의 18%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지금의 유행을 꺾지 못한다면 사회활동을 전면 제한하는 최후의 조치만 남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에 걸친 폭발적 유행이 현실화되고 의료 시스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전국적 3단계 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하루 확진자를 200명대로 낮추는 게 목표라며 몸이 불편하면 가능한 빨리 검사를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네, 집단 감염은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여러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지금 제일 심각해 보이는 건 울산 요양병원 건입니다. 병원 내부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로도 전파된 게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관련 누적 확진자는 이제 100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상준 기자입니다.
10층짜리 건물 전체가 격리되는 코호트 격리 조치가 취해진 울산시 남구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곳에서는 환자 52명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56명이나 추가됐습니다. 지난 5일 60대 요양보호사가 첫 확진된 후 이틀 만에 병원 내에서만 모두 94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확진자들은 울산 222원 확진자인 요양보호사와 병원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은 계셨고 반은 벗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목욕을 이제 주 1회를 다 시킬 때는 다 이제 벗고 하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비말 감염 그런 게 다 옮기신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등 병원 종사자 확진자의 가족 등 외부 접촉자 4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출퇴근을 했던 요양병원 직원들의 외부 접촉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병원 밖에서의 N차 감염 사례도 잇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울산에서는 또 장구시험 관련 1명도 요양병원과 별개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확진자들을 울산대학교 병원 음압병실로 옮기고 있는데 병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오늘 0시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오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시작됩니다. 80세 이상 고령자와 의료진이 우선 대상인데요. 일부 불신 여론과 관련해서는 접종을 강요하기보다 올바른 정보를 주고 선택하게끔 해야 한다고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했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영국 전역의 50개 병원에서 오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미국 화이자가 공동 개발한 백신입니다. 80세 이상 고령층이 첫 접종 대상입니다. 이후 요양원 직원과 의료진들이 접종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접종 3주 뒤에 두 번째 접종이 이뤄집니다. 영국은 현재까지 2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4천만 개의 백신을 구입했습니다. The whole purpose of the vaccine is to protect people from COVID so we can get lives back to normal. 독일도 유럽연합 차원의 백신 승인에 대비해 접종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80세 이상 양로원, 요양원 거주자, 의료진의 순서입니다. 86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에게 우선 접종할 경우 중증 환자가 되거나 사망할 위험을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독일 정부는 기대합니다. 각국마다 백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존재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백신 접종을 강요하기보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에게 데이터와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겁니다. WHO는 다른 감염병 백신들이 개발된 뒤에도 계속해서 효능을 개선해 왔다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연구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오전 백신 관련 발표를 합니다. 지금까지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도입 계획을 밝히겠는데요. 목표로 했던 전 국민의 60%, 즉 3천만 명분 이상을 확보했는지가 관건입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10시 반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합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획을 밝힐 예정인데 지금까지 정부가 확보해놓은 백신 물량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언제까지 백신 구매를 마무리할지 구체적인 도입 시기 등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 국민의 60%에 해당하는 3천만 명 분량의 백신을 우선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1천만 명 분량은 국제 백신 공급기구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구매하고 나머지 2천만 명 분량은 제약사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용이 미리 알려지면 협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계약을 맞춰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다만 전 국민 60% 이상이 백신을 맞으려면 실제 필요량보다 더 많이 계약해야 한다고 보고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간 정부가 임상시험 3상에 들어간 제약사 10곳 중 6곳과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계약 체결을 알린 아스트라제네카 외에 화이자와 노바백스, 모더나 등 6곳과 협상을 진행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업체 4곳은 모두 중국 업체들인데 안전성과 가격 등을 고려해 정부 협상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어서 종일 쌀쌀하다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배지캐스터, 오늘 아침 어제보다 얼마나 추워진 건가요?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 2도에서 9도가량 기온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5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기온이 낮고요. 대관령은 영하 10도, 제천은 영하 7.9도까지 떨어지면서 역시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9도가량 기온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쪽에서 계속해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지금 서해상으로는 구름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구름이 점차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충남 서해안 지역과 호남 지역, 제주에는 산발적으로 눈발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전북 동부 내륙 지역으로는 아침까지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해서 동해안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 데다가 부산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조금 낮습니다. 철원이 영하 8.2도, 청주가 영하 0.5도 가리키고 있고요. 대전도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3도, 대전 6도, 광주 7도 예상되고 부산은 9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과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 안팎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밤사이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리겠고요. 목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에 대해서 처음으로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권력기관 개혁, 특히 공수처 출범에 대한 바람을 강력하게 표명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연일 심화되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건 처음입니다. 방역과 민생에 너나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적 절차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며 사실상 법대로 처리하라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이후 언급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이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였습니다. 이제 그 노력에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가 개혁 입법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무엇보다 연내 공수처 출범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문 대통령은 3년 전 취임사까지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사과를 통해 여론을 수습하고 동시에 공수처 출범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국회에는 또다시 이 공수처법을 둘러싼 일촉즉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또 농성과 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에 우리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역사적 책임감으로 국민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새로운 사실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이 정권이 중용했던 법조인들을 써도 좋겠다는 제안까지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민주당의 주장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됐습니다. 이어 열린 국회의장 주재의 원내대표 회동. 1시간 넘는 회의 결과는 밀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는 모호한 표현이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밀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다시 협의가 시작될 겁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상황은 또 변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5.18 왜곡 처벌법을 단독 처리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간에 논의만 일단 하고 의결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어 공수처 관련 법안들이 상정되려 하자 국민의힘은 안건 조정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은 6명, 민주당 의원 3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포함되면서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 내일 본회의 처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내일 본회의 처리를 막을 계획인데 민주당은 곧바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이 강행되면 남은 의사일정 전면 거부와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는 모레 열립니다. 윤 총장이 이 징계 무효화를 위해서 헌법 소원을 내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각계에서는 징계 찬반 시국 성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덕수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윤 총장 측에 다시 통보했습니다. 날짜는 오는 10일이고 시간은 오전 10시 반입니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에도 징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징계위를 사흘 앞두고 윤 총장 측도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법무부의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 기록 공개를 다시 요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는 징계위 구성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서면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특히 검찰총장은 국무회의 심의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만큼 징계에 따른 해임에도 이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윤 총장 측이 청구한 헌법소원의 적법성 판단을 위해 지정재판부 구성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건은 시간입니다. 헌재가 오늘과 내일 중으로 가처분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도 징계 이후 법원 소송 전까지 염두에 두며 대응 전략을 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 상황에 대한 각계의 성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윤공희, 김희중 대주교 등 사제와 수도자 등 3,900여 명이 참여한 선언을 발표하고 윤 총장이 검찰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검찰 독립은 검찰의 독점권을 포기할 때 시작된다며 검찰은 명예회복을 위해 새로 태어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서울대 교수 10명은 현재 갈등의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예속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이 징계 안건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그 당사자라고 봐야 할 판사들은 별도의 입장 표명은 따로 하지 않기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어제 열린 법관 대표회의 결정 내용을 백인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전국 법관 대표회의.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일부 운영위원만 모인 가운데 화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안건은 판결문 공개 확대 등 8개였지만 제주지법 대표가 현장에서 발의한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 안건이 추가됐습니다. 이른바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안건입니다.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실이 법관 정보를 수집한 건 부적절하고 공판 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 자료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제안 이유였습니다. 해당 안건을 놓고 경론이 이어졌지만 표결을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과 보고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어 지양되어야 한다는 등 서너 개 수정안도 제시됐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가 적법했는지 서울행정법원이 재판 중인 가운데 해당 재판의 독립 차원에서 대표회의 차원의 입장 표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대표회의가 의견을 낼 경우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전국 법관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회의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와 결론도 정치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또 한 번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피해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었던 건 중국의 묵인과 방조 때문이란 건데요.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춘 발언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 그동안 해상 환적을 통한 석탄 수출 등으로 외화를 벌어들였다는 것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분석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는 올해 북한이 제재망을 뚫고 석탄 수출로만 최대 4억 1천만 달러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무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 1년간 남포항에서 중국 닝보 저우산 등지로 수백 차례 석탄을 운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망을 피하는데 중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미 국익연구소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석탄이나 물자 운송에 대해 매우 허술하게 대응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강력히 동참하지 않는 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은 물론 대량 살상무기 확산의 위험까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핵 확산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모험이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이 같은 언급은 미 국무부가 최근 대북 제재 불이행 사례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등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또 명분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억제, 비확산에 주안점을 뒀지만 강도 높은 비난의 무게중심은 중국에 뒀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경기도 여주 산란계 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전북 정읍의 유경 오리 농장에 이은 네 번째 고병원성 AI 확진입니다. 정부는 해당 농장 약 19만여 마리와 반경 3km 내 가금 농장의 가금류에 대해 예방적 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내일 새벽 5시까지 경기 지역의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 등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큰 그림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변화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능동적으로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겠다는 건데요. 오현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73년 준공된 포항제철. 우리 손으로 만든 철강은 제조업 현대화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용광로에서 쇳물을 뽑기 위해 석탄을 떼야 해 탄소 배출이 많습니다. 석유화학과 정유 등 다른 핵심 산업도 마찬가지. 이런 고탄소 산업 구조를 서둘러 바꾸겠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저탄소, 무탄소 원료를 쓰는 건 물론 기술 자체도 탄소 발생이 적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제철소에서 쇳물을 만들 때 석탄 대신 수소를 쓰는 겁니다. 친환경 방식으로 얻는 그린 수소 사용 비중을 80%까지 높여 저탄소 신산업을 이끌도록 했습니다. 발전 분야에서도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더 높입니다. 34년까지 현재 석탄 발전 60기의 절반인 30기를 폐지하는 등 현재도 과감한 석탄 발전 감축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인허가 통합기구를 만들고 전력망도 신재생 에너지에 맞게 전환합니다. 전기요금 체계도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요금 인상에 대해선 추가 검토 사항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런 산업과 발전체계 재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피해 산업과 지역은 인센티브를 통해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돕고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는 직업훈련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정부 차원의 큰 그림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과를 내기까진 갈 길이 멉니다. 국내 저탄소 기술 상당수가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철강, 석유화학이라든지 시멘트 이런 업종들은 공정이 완전히 혁신되지 않으면은 실제 탄소 중립으로 이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도 있어야 되고 정부는 대통령 직속 민간합동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어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이 탄소 중립이 우리 일상생활에 가져올 변화도 좀 알아볼까요? 친환경차 보급과 인프라 확충, 정부가 누누이 강조해왔죠. 특히 전기차 충전기는 50만 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인데요. 교통 부문에서 예상되는 변화, 김수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인프라 확충입니다. 현재 5만 개 수준인 전기차 충전기를 5년 안에 50만 개까지 늘리고 2050년까지 전국 2천만 가구에 충전기를 보급합니다. 장소에 큰 구애를 받지 않는 이동형 충전기가 중심이 됩니다. 이와 함께 수소차 충전소도 2천여 개로 늘립니다. 이 정도면 현재 LPG 차량 충전소 수준입니다. 친환경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 배터리와 주행 성능을 높이는 기업의 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합니다. 내연기관차가 앞으로는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로 이제 다 100%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내연기관차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 정책을 이제 포기를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자가용 위주의 출퇴근 방식도 바꿉니다. 규제를 풀어 차량 공유 플랫폼과 무인 자율주행 셔틀 이용 등을 늘리는 게 대표적입니다. 동시에 GTX와 같은 광역, 도시철도 인프라도 더 확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교통수단 전환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이번 대책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경유세 인상 문제, 그리고 연료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내는 탄소세 도입 여부 등입니다. 큰 틀의 세제 및 부담금 체계 전반을 검토하겠다는 방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산업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뒤 방침을 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각한 위기, 마지막 고비 이런 표현들을 썼고 역학조사 작업에는 군과 경찰 인력도 적극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전국 대유행은 국민 안전과 민생에 심대한 타격이다. 때문에 지금이 코로나 확산세를 막을 마지막 고비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백신과 치료제 사용 전까지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염과 전파가 일상의 공간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고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두 차례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이어 2주 만에 이뤄진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는 의료체계 부담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겁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맞아 지난 추석 명절 이상의 자발적 방역 실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 찾아가야 할 곳이 많겠지만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여 방역에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별도로 수도권의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군과 경찰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선별진료소의 휴일 운영을 대폭 확대하라고 했습니다. 대규모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설치, 15분이면 검사 결과 확인이 가능한 신속 항원 검사 활용 추진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세를 꺾기 위해서는 역학조사 속도를 높여서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편 지인이 다니는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음성 판정을 받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KBS 뉴스 정청호입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검사보다 훨씬 쉽고 간단한 예컨대 타액만으로 검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신속 항원 검사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유전자 검사의 정확도는 99%로 매우 높지만 검사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숙련된 의료인이 코 안쪽에 면봉을 깊숙이 찔러 검체를 채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검사 방법을 간소화한 타액 검사법과 신속 항원 검사법이 도입됩니다. 검사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검사 장비나 시약 부족이 아니라 검체 채취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문제 극복을 위해 간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타액 검사법을 검증하여 왔으며 다음 주부터 이를 순차 보급하여
타액 유전자 검사법의 정확도는 92%. 용기에 뱉은 침을 유전자 검사실에 갖다 주기만 하면 됩니다. 검체 채취가 간편할 뿐 아니라 의료 인력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주 의료인이 없는 서울 지역 사회복지시설들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될 예정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법은 별도 검사 장비 없이 의료 현장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6시간 정도인 검사 시간이 15분에서 30분으로 크게 단축됐기 때문입니다. 이 검사법은 요양병원과 응급실, 격오지 등에서 적극 활용됩니다. 단점으로는 다소 이제 정확도가 미흡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발생률이 높아진 순간에는 쓸 수 있는 장점이 많아지는. 수도권 선별진료소의 경우 야간과 휴일 운영을 대폭 확대해 직장인과 젊은 층이 신속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승차진료 검사소도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최근 대학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대학들이 기말고사를 대면으로 치르겠다고 밝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시험이 공정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말고사가 한창인 대구의 한 대학교입니다. 이곳 한 단과대에서 최근 대면 시험을 치르던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강의실 내 밀접 접촉자만 5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시험장에서 감염 방지를 위한 장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고 수능처럼 가림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수님이 마스크를 내리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시험지를 나눠줄 때 마스크 내려서 침 발라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총학생회가 대학 측에 남은 수업과 시험 등을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공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한 학사 관리가 안 되게 되면 거기 피해는 결국은 누가 입냐 그러면 학생들 본인이 있게 되는 겁니다. 왜? 누가 사실 반칙을 해서 이제 좋은 성적을 받게 되면 분명히 선량한 학생이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지역 내 다른 대학들도 대체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 등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러 오거나 수시 전형철을 맞아 수험생들이 대거 방문하는 경우 감염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3단계가 되면은 비대면 시험을 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상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코로나를 방치해 두는 거거든요. 대학이나 또는 정부에서 조금 더 현실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당국이 학교 재량에 맡겨놓은 시험 방역 대책, 건강권과 공정성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진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보궐선거에서 중도층의 지지를 받으려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었죠.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만 김 위원장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변화의 모습을 갖다 보이려면 1차적으로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한 당의 공식 사과를 한다는 얘기를 내가 이미 했어요. 그런데 당내 반발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통성 없는 임시기구의 장이 당의 역사를 독단적으로 재단한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권 탄생에 기여한 것부터 사과하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공과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이 당의 과거에 부정적 낙인을 찍고 핵심 지지층을 외면하려 한다는 의견들입니다. 사과 필요성을 인정했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주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며 반대 뜻을 전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단호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중도층 지지를 받으려면 반드시 과거를 사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를 크게 구애받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대국민 사과 일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4년을 맞는 내일이 유력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원외 당협위원장 3분의 1을 교체하자고 건의했는데 대표적 강경파인 김진태, 민경욱, 전희경 전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역학조사 인원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데다가 수개월째 이어지는 고된 업무와 인력 부족 탓에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전국 보건소 가운데 가장 많은 진단검사가 이루어지는 서울 강남구 보건소. 확진자가 늘자 역학조사 사무실 전화기엔 불이 납니다. 누가 접촉자인지 이런 거 다 구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CCTV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업무 강도도 더 세졌습니다. 주 6일, 심하면 주 7일 출근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매일 거의 밤 8시, 9시까지 계속 쏟아지고 예측을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확진자 한 명당 파악해야 할 동선은 10에서 20여 곳. 하루에만 최소 100곳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합니다. 장소 확인 이제 해서 사진 찍고 이 모든 동선에 대해서 저희가 결국에는 다 끝내야 합니다. 쏟아지는 조사 물량, 시간이 부족해 뛰어다니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전화로 기초조사가 끝나면 확진자가 머물렀던 현장으로 가 CCTV 확인 등 접촉자를 찾아냅니다. 원래는 2일조가 원칙이에요. 동선도 많고 매일매일 처리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아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혼자서 차량 이용은 현재 못하고 버스로 이동. 환영받을 수 없는 조사지만 사명감으로 견딘 몇 달. 이젠 신체적, 정신적 한계로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조차 모를 정도입니다. 불면증 이런 부분도 생기고 막 자다 깨고 막 이래서 이제 점점 피로가 누적되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버티고 있지만 이게 조금만이라도 더 확진자가 늘거나 역학조사관의 80%가 정서적 탈진 상태에 빠져 있다는 심층 조사 결과도 있는데 과잉 노동과 계속되는 긴장감, 열악한 조사 환경과 처우 등이 이유였습니다. 현재 질병청 소속 중앙역학조사관은 102명, 서울시는 역학조사 지원반 400명을 자치구에 보내고 있지만 늘어나는 확진자만큼 업무 부담도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한 유명 갈비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가맹점주에게는 이런 비용을 현금으로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본사는 과도한 액수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유명갈비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 계약을 한 김영종 씨의 매장입니다. 의자와 탁자, 환기시설과 내부 장식 등을 본사가 정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매장을 꾸리는 데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비를 본사가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본사가 내부 집기와 인테리어 등 26개 항목에 대한 비용으로 요구한 금액은 2억 4천만 원. 그런데 김 씨가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 같은 조건으로 문의하니 1억 1천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견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고 보니까 너무 비용이 과다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외부 인테리어 업체한테 따로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분 말씀으로는 곱하기 2 해놨다. 1억 3천만 원이나 더 많은 돈이 든 이유를 본사에 항의했더니 이해하기 힘든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브랜드 값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인정을 해주셔야지. 3억짜리 벤츠 사다가 뜯어가지고 바퀴 50만 원 다 분석하면 그거 1억도 안 나와요. 본사가 비용을 현금으로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가맹점 계약을 맺은 한 점주는 공사비 중 일부인 1억 원을 현금으로 내면 할인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수표로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공사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서야 답이 왔다고 합니다. 다 채우자. 그 세금 계산서 끊어야 되니까 1,000만 원 바로 회사로 송금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일부 가맹점주들은 과도한 비용과 현금 결제 요구 등이 본사의 횡포라며 석 달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사는 인테리어 공사비와 관련해 12% 정도의 이윤만 남겼을 뿐 과도한 금액이 아니며 세금 계산서 발행이 미뤄진 건 정산 금액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자영업 시작하시는 분들, 네이버 지도 서비스에 가게 주소 등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네이버 관계자인 것처럼 접근해서 검색 결과에 노출이 잘 되도록 해주겠다고 한 뒤 돈만 받아 챙기는 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올해 8월 문을 연 술집 사장 A씨는
네이버 지도에 가게 주소를 등록하자마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이버 쪽 키워드 담당자고요. 개인들 사업자 3군데만 선정해서 네이버 쪽 광고점 파워링크 달이 무단점 받으실 건데 네이버 검색창 상단에 자신의 가게 홈페이지를 노출시켜준다는 이른바 파워링크 광고입니다. A씨는 네이버 직원의 영업인 줄 알고 120만 원을 주고 3년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만들어준 홈페이지는 조잡했고 네이버 상단에 노출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계약 열흘 만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오히려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업체 등록을 하고 전화가 안 오고 이러니까 엄마는 너무 당황하시면서 자기는 진짜 네이버인 줄 알았다. 이 업체는 어떻게 A씨가 네이버 지도 등록을 한 직후 연락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업체 전 직원은 네이버 지도 등록이 된 음식점의 이름, 전화번호와 주소 등이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냥 스피너링을 해가지고 지도 이제 신규로 등록된 게 이제 화면에 나타나는데 보통 음식점 이런 데 뜨면은 뭐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 업체는 실제로 파워링크 광고 등록도 해줬지만 꼼수가 있었습니다. 미술학원을 등록한다고 하면 미술학원이나 웹툰학원 등 연관어를 등록해야 검색이 잘 되는데 학원명 전부나 검색어로 잘 쓸 것 같지 않은 단어를 설정한다는 겁니다. 검색을 통한 클릭 횟수에 비례해 광고 대행업체가 네이버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검색이 잘 안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습니다. 조회가 몇 번? 10번 안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키워드를 등록해서 한 달에 검색되는 게 10번 안쪽. 가장 베스트죠. 영업사원 입장에서.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네이버 지도 등록 정보로 영업했고 광고도 제대로 집행했다는 입장입니다. 네이버 측은 데이터를 외부에 넘긴 적은 없다며 광고 대행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경기도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경기 북부 지역 10개 시군의 인구가 곧 35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경기 북도 설치에 관한 입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인 2010년 말 인구가 56만 4천 명이었던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달 인구 71만 2,900명을 기록했습니다. 10년 사이에 14만 8천 명이 늘었는데 별내지구와 다산지구 등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고양시 또한 10년 전 인구 95만 명에서 107만 명으로 12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신규 택지 개발이 있었던 파주와 의정부, 양주도 인구가 늘어 경기 북부 지역 10개 시군의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34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년 전인 2010년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선 뒤 10년 사이에 50만 명 가깝게 인구가 증가한 겁니다. 이 같은 인구 증가세는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어야 한다는 이른바 분도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계속 늘고 있는데 실제 행정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있고요. 또 아까 말하는 산업 구조 측면에서도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국회에는 현재 민주당 김민철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는데 경기도 분도 얘기가 처음 나왔던 1987년 이후 입법 공청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경기도 분도와 관련된 법안들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국과 공수처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충돌을 염두에 둔 첫 번째 사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피로감과 최근의 지지율 하락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관해서는 마지막 숙제의 하나로 규정하고 강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마지막 진통이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희망했습니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기 전에 여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을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섰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합의 추천에 대한 신라 같은 기대가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시간여 만에 이런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됩니다. 오늘 오전 예정돼 있는데 개정안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로 갑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최종일인 내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모두 끝내놓겠다는 태세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 이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문 대통령 언급에 대해서는 전쟁 개시 선언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여당 단독 처리는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는 양상입니다. 합의 추천이라는 입법 취지가 사그라들고 있는 자리에는 여야의 내탓 공방이 들어섰습니다. 여야의 충돌이 어디까지 갈지 연말 전국의 향방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내년 4월 재보선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에는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다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5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고요. 대관령은 영하 11.2도, 봉화는 영하 7.2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서해상으로는 구름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구름이 우리나라로 유입하면서 충남 서해안 지역과 호남 지역, 또 제주도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아침까지 전북 동부 내륙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해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전까지 부산과 제주도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9도가량 낮고요. 낮 기온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